2025년 6월의 저녁, 세상의 모든 평온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온기가 김지훈 씨의 거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오렌지빛 조명 아래 아내 박선희 여사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 식탁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지훈 씨는 은행의 중견 간부로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스한 아내 선희 씨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로펌 비서로 일하며 곧잘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외동딸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일 입을 옷은 다 챙겨 놓았니?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혹시 구김이라도 갔을라. 선희 씨가 딸의 밥그릇 위에 잘 구워진 갈치한 토막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일 있을 딸의 상견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한껏 묻어났어요. 유진은 밥을 오물거리면서도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어제 새로 산 원피스, 스팀 다리미로 쫙 펴서 걸어뒀어요. 민혁 씨 부모님 뵙는 자리인데 제가 허투루 준비했겠어요? 민혁 씨라는 이름이 나오자 유진의 두 뺨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딸의 그 표정 하나에 지훈 씨는 절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어떤 녀석이 내 딸의 마음을 가져갔나 싶어 내심 경계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본 예비사위 강민혁은 아비의 눈으로 보아도 참으로 든든하고 믿음직한 청년이었죠.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서 유능한 인재로 손꼽힌다는 스펙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유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빛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런 청년이라면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딸의 손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탁 아래에서 묵직한 온기가 지훈 씨의 다리에 전해져 왔습니다. 육중하지만 더없이 부드러운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대온 것은 이 집의 또 다른 가족인 백구백호였습니다. 8년 전 지훈 씨가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녀석이었죠.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던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의 몸에는 그때의 기억인 듯 희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개가 되어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호, 너도 내일 누나 좋은 날인 건 아는 게냐? 지훈 씨가 녀석의 넓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백호는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꼬리를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선희 씨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저 녀석 좀 봐. 꼭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니까. 백호야, 내일은 누나 차례고 다음엔 우리 백호도 예쁜 색시 얻어줄게.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의 상견례는 분명 완벽할 것이고 유진의 행복한 미래는 그렇게 순탄하게 시작될 터였습니다. 적어도 바로 오늘 저녁까지 김지훈 씨 가족 모두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가올 폭풍의 전조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저 더없이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상견례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은 정갈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의 가족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강민혁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유진 씨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강민혁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가 어우러져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보자기를 선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민혁군. 뭘 이런 걸 다. 별거 아닙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께서 아버님, 어머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보자기를 풀어본 선희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귀한 버섯과 약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었습니다. 준비성부터 마음 씀씀이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지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 민혁의 부모님까지 도착하며 상견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호탕한 성격의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단연 민혁과 유진이었습니다. 민혁은 유진의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증권사에 입사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유진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까지 막힘없이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재치 있으면서도 진솔했고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유진 씨를 만나고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에요. 두 분께서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신 만큼 제가 앞으로 평생을 다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선희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훈 씨 역시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풀고는 민혁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청년이라면 정말로 믿고 딸을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음식의 맛, 대화의 온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가장 행복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훈 씨는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차, 제가 깜빡한 게 있군요. 민혁군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차에 두고 왔습니다.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민혁의 부모님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 씨는 웃으며 별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그런데 그가 차의 뒷좌석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데려오는 것을 유진이 반대했지만 혹시나 혼자 있는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조수석에 얌전히 태워두었던 백호. 그 백호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튀어나가더니 식당 입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호야, 이놈 서지 못해. 지훈 씨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백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복도를 가로질러 곧장 상견례가 열리고 있는 별실로 돌진했습니다. 쾅! 닫혀있던 미닫이 문이 세차게 열리고 육중한 몸집의 백구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대화가 순간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갑작스러운 불청객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는 방 안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지훈 씨의 아내도 심지어 매일 자신에게 밥을 주는 주인마저도 없는 존재인 듯 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녀석의 온몸의 털이 바늘처럼 곤두섰고 등줄기는 단단한 활처럼 팽팽하게 휘었습니다. 크르르릉. 그것은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원초적인 경계심과 적의가 뚝뚝 묻어나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내 백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짖음이 아닌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깽, 깽, 깽. 목이 찢어져라 내지르는 그 소리에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존재가 내뱉는 필사적인 공포와 지독한 원망이 뒤섞인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백호는 강민혁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자세를 낮춘 채 새하얀 이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평소 맑고 선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붉은 핏발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호야, 안 돼. 이리 와. 뒤따라 들어온 지훈 씨가 기겁하며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호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강민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철천지원수를 만난 것만 같았어요. 강민혁은 놀라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걔가 놀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변명이었습니다. 백호의 반응은 놀람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고 선희 씨는 거의 울상이 되어 어머만 반복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완벽했던 상견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갈하던 음식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식어갔고 공기 중에는 따스한 온기 대신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 지훈 씨는 필사적으로 백호를 제지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들과도 같은 자신의 개와 완벽한 예비사위였던 강민혁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온순했던 백호를 이토록 무섭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질문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지훈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끔찍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혁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행동은 파투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어머니는 더는 유진이네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핸드백을 챙겨 먼저 별실문을 향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박선희 여사는 사색이 되어 그들 부부의 뒤를 쫓아가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저희 개가 정말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애절한 사과는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막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넋이 나간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훈 씨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께서도 조금 놀라셔서 그러시는 거지 다른 뜻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른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지훈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강민혁만을 노려보던 백호는 지훈 씨가 목줄을 잡아 끄는 순간부터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저항을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린 것처럼요.
지훈 씨는 거의 30kg에 육박하는 녀석을 반쯤 들어 안다시피 하여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납처럼 무거운 침묵과 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훌쩍이던 유진의 울음은 이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백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빠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혁 씨 부모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 안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선희 씨는 뒷좌석에 앉은 딸을 달래며 유진아, 그만해. 아빠라고 이러고 싶었겠니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꾹 주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백미러로 딸의 무너진 얼굴이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내 조수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백호는 바닥에 껌뻑 엎드린 채 고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등줄기 아래 백호의 근육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지훈 씨는 도저히 침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각자의 방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는 홀로 거실 소파에 몸을 누인 채 잠든 백호의 곁을 지켰죠.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백호의 새하얀 털 위로 부서졌습니다. 지훈 씨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백호가 별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던 순간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강민혁을 향해 돌진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눈빛. 지훈 씨는 개를 8년이나 키우면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나온 듯한 처절함,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공포가 뒤엉킨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백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소 구석에서 밥그릇을 밀어줘도 구석으로 뒷걸음질만 치던 앙상한 녀석. 사람이 손을 뻗으면 마치 그 손에 맞기라도 할 것처럼 온몸을 잔뜩 웅크리고 파르르 떨던 모습. 그때의 기억과 오늘 낮의 백호의 모습이 아프게 겹쳐졌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나간 생각이야.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밤의 어둠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스티로폼 박스가 배달되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의 로고가 선명한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한우 선물 세트였죠. 그 안에는 눈꽃처럼 섬세한 마블링을 자랑하는 최상급 부위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혁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아, 많이 놀랐지? 어제는 나도 우리 부모님도 조금 당황해서 유진이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백호가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닐 거야. 낯선 사람이라 경계했던 거겠지. 오히려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 놀랐을 백호가 더 걱정되네. 그러니 유진이는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져야지. 이 선물은 놀라셨을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는 내 작은 성이야. 그리고 이번 주말 우리 아무 생각 말고 바다나 보러 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조개구이 사줄게.
한자 한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위로와 배려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끝내 감동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민혁 씨는 정말 천사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우리 가족만 생각했는데 자기는 백호까지 걱정하잖아. 선희 씨 역시 그러게 말이다. 저렇게 속이 깊으니 하늘이 우리 유진이에게 보내준 복덩이지. 어제는 정말 백호가 큰 실수를 했어. 아빠한테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아빠도 속상하실 거야 라며 민혁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민혁이 보낸 한우가 보기 좋게 구워져 올라왔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에 선희 씨와 유진은 연신 감탄했지만 지훈 씨는 그저 묵묵히 고기를 씹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그 완벽한 마블링의 소고기가 마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뿌려진 달콤한 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부디 오해이기를, 그리하여 딸의 행복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아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겠다고요. 딸 유진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백호의 등을 발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백호야, 괜찮다. 이 아비가 내가 왜 그랬는지 꼭 알아내줄게. 다음 날 아침 김지훈 씨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은행에 긴급 감사가 있어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출근길의 번잡한 도심이 아닌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져 가던 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8년 전 백호를 데려왔던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비게이션의 의지에 도착한 그곳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채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지훈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센터 사무실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지훈 씨는 주머니에서 백호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곳에서 입양한 아이입니다. 혹시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직원은 사진을 한번, 지훈 씨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8년 전 기록은 저희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양 기록은 법적 보관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파기하고 남아있더라도 워낙 많은 아이들이 거쳐가서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지훈 씨의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부터 평소와는 너무도 달랐던 백호의 이상 행동까지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절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딸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 창고라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들어간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한참이나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던 직원이야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낡고 누렇게 변색된 입양 기록 카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백호가 아닌 마루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장소와 함께 고속도로 인근에서 심각한 신체 손상 상태로 발견됨. 주인의 정보 불명확함. 이라는 차가운 문구만이 남아 있었죠.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 지훈 씨는 카드맨 아래쪽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작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봉사자 이수정.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직원에게 이분과 연락할 방법을 간절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며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아버지의 거듭된 호소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수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훈 씨의 딱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연락처를 전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유진은 강민혁과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다를 보러 다녀온 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죠. 민혁의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 앞에서 상견례의 악몽과 그날 한강공원에서 느꼈던 미미한 위화감은 모두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오빠 칭찬만 해.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유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민혁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한 아이가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동물 별로 안 좋아해? 저렇게 귀여운데. 그러자 민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을 유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냥 관심이 없어. 귀찮잖아.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는 것도 많고.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레르기 때문이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이상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지훈 씨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그 전화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네, 김지훈 선생님 되시죠? 저 이수정입니다. 센터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8년 전 그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기억하고 말고요. 마루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갈비뼈는 여러 대가 금이 가 있었고 온몸에 멍자국이 수의사님 말씀으로는 어디서 구르거나 맞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했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희가 밥을 주려고 다가가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며 오줌을 지리곤 했습니다. 지훈 씨의 심장이 쿵 하고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마루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수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건이에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자기 개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다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뒤로 마루가 보이지 않았고 잠시 뒤 고속도로 근처에서 아이가 발견됐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었어요. 젊은 남자. 지훈 씨의 머릿속에 강민혁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제발 그 제보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자신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었죠. 지훈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깃들자 이수정 씨는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제보자가 살던 동네가 성남시 수정구의 한 오래된 빌라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는 끊겼지만 지훈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루라는 낯선 이름과 성남시 수정구의 빌라촌이라는 구체적인 지명, 안개 속 같던 진실의 퍼즐이 아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지훈 씨는 아내에게 은행 산악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등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산이 아닌 이수정 씨가 알려준 성남시 수정구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재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훈 씨는 무작정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구하러 온 척하며 슬쩍 말을 붙여보았죠. 사장님, 제가 사실 오래전에 이 동네 살았던 사람을 좀 찾는데요. 한 8년, 9년 전쯤에 혹시 하얀 진돗개를 키우던 젊은 총각, 기억나시는 분 없으실까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8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핀잔만 들었죠.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고 인근의 세탁소와 미용실, 작은 식당까지 샅샅이 훑으며 탐문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허탕치고 지쳐갈 무렵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 슈퍼. 간판마저 빛이 바랜 그곳이라면 동네의 온갖 소식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백발의 주인 할머니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사며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이나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싸가지 말하는 거구먼. 기억나고 말고. 지훈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님. 맞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총각이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서는 이 누추한 동네랑 어울리지도 않는 번쩍번쩍한 독일제 세단을 끌고 다녔지. 근데 어찌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못돼 처먹었던지. 그 예쁜 백구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을 예쁘게 쓰다듬어 주는 걸 못 봤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걔한테 소리나 빽빽 지르고 목줄을 어찌나 거칠게 잡아채던지 보는 내가 다 조마조마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다들 손가락질했지. 저러다 개 잡겠다고.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마주치기 싫어서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이름 같은 건 모르지. 다만 키가 훌쩍 크고 항상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만 기억나네. 그 희미한 몽타주는 지독하게도 강민혁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강남의 한 고급바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상대방에게 박혔습니다. 내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라고 분명히 못 박았을 텐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당신 아들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정? 당신 사정 내가 알아줘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투자해준 돈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했으면 이제는 뱉어낼 때도 됐잖아. 마지막 경고야.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재미있는 제보가 하나 들어갈 줄 알아. 알아서 해. 전화를 끄는 그는 신경질적으로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고는 유진에게 보낼 다정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아, 오빠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 우리 유진이도 좋은 밤 보내. 사랑해. 지훈 씨는 슈퍼마켓에서 얻은 소름 끼치는 단서들을 곱씹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훤칠한 키, 비싼 옷, 독일제 세단. 그리고 걔를 함부로 대하던 모습. 모든 퍼즐 조각이 강민혁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그는 딸의 결혼을 망치려는 정신 나간 아버지가 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이제는 괴물의 형상처럼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안개를 완전히 걷어낼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차창 밖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주말 내내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 김지훈 씨는 월요일 저녁 조카인 종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식은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지훈 씨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조카였죠. 종식아,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외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조카를 집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색한 안부를 묻고 식사를 마친 뒤 지훈 씨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종식아, 외삼촌이 정말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지훈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백호의 이야기나 자신의 구체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유진이가 결혼할 사람인데 혹시나 해서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애매한 말로 둘러댔죠. 하지만 종식은 예리했습니다. 외삼촌의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외삼촌, 무슨 일 있으시죠? 괜찮아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불법적인 해킹 같은 게 아니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볼게요. 조카의 듬직한 말에 지훈 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견례 날의 소동부터 백호의 옛 이름이 마루였다는 것, 그리고 성남의 낡은 빌라촌에서 들었던 소문들까지. 이야기를 들은 종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숙련된 형사처럼 강민혁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과 과거 주소지 등 지훈 씨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조합해 디지털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현재 사용 중인 SNS는 종식이 보기에도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금융맨, 다정한 연인, 봉사활동을 즐기는 따뜻한 청년의 모습만이 가득했죠. 보여주기 위한 삶이네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요. 종식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사는 과거의 유물,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요즘 사람들은 다들 잊었지만 과거에 무심코 올렸던 기록들은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 유령처럼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는 몇 가지 전문적인 복원 툴을 이용해 강민혁이 오래전에 삭제했던 미니홈피의 데이터 조각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허세 가득한 사진과 글들이었지만 종식은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습니다. 외삼촌 찾은 것 같아요. 종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지훈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2017년 대학생 시절의 강민혁이 친구들과 함께 가평의 한 펜션으로 MT를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그 사진의 가장자리. 구석진 곳에 테이블 아래에 강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새하얀 털을 가진 어린 진돗개 한 마리가 짧은 목줄에 묶인 채 불안한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쫑긋선 두 귀의 모양이나 미간의 검은 점, 그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백호, 아니 마루와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종식은 그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 곧바로 외삼촌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딩동. 메시지 도착음과 함께 사진을 확인한 지훈 씨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목구멍으로 다시 솟구치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강민혁은 거만하게 웃고 있었고 그 발밑에 어린 생명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그는 분명 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99.9%의 확률로 자신의 아들 같은 백호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강민혁과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의 악몽을 완전히 잊고 이제는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와인이 몇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유진은 문득 얼마 전 아빠가 혹시 민혁군 동물을 싫어하니? 라고 넌지시 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아빠도 참 민혁 씨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라고 넘겼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한 궁금증에서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오빠는 정말 한 번도 애완동물 키워본 적 없어? 어렸을 때라도? 질문을 던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민혁은 우아하게 파스타를 돌돌 말던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내 유진의 눈을 정확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한 번도 없어. 유진이 너도 내 알레르기 알잖아. 어릴 때부터 동물 있는 집에 놀러 가기만 해도 재채기하고 고생했는걸. 그래서 동물이랑은 별로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어. 왜? 유진이는 나중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는 자상함이 묻어났죠. 유진은 그제야 마음이 완전히 놓인다는 듯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라며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도의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강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등 뒤로 진실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조카 종식이 찾아낸 한 장의 낡은 사진. 그것은 김지훈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떨어진 검은 잉크 방울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던 의심은 밤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그의 모든 생각을 잠식했죠. 그는 더 이상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문득 눈을 뜨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백호의 모습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백호의 작은 뒤척임 하나에도 8년 전 고속도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에 떨었을 마루의 모습이 겹쳐 보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중요한 회의 시간에는 서류 위로 강민혁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내 선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나날이 야위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무슨 걱정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은행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지훈 씨는 차마 아내에게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은 그저 자신의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훈 씨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종식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종식의 오피스텔은 젊은 IT 전문가의 공간답게 여러 대의 모니터와 복잡한 케이블,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전 상황실이 되었죠. 지훈 씨는 종식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조카는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 강민혁이라는 사람,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8년 전을 기점으로 자신의 과거 디지털 기록을 거의 완벽하게 지운 흔적이 보여요. 마치 신분을 세탁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식의 말은 지훈 씨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식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구글과 같은 대중적인 검색 엔진이 아닌 잊히고 사라진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심층 검색의 영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훈 씨에게 자신의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삼촌,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유령처럼 그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유령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강민혁이 살았던 성남의 빌라 주소, 그가 다녔던 대학교, 그리고 마루라는 이름을 조합하여 수백, 수천 개의 검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낡은 커뮤니티 사이트와 폐쇄된 블로그의 캐시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고 허탕을 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커피를 몇 잔이나 비워가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랬고 종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투로 지쳐 깜빡 잠이 들었던 지훈 씨를 종식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외삼촌, 외삼촌, 찾았어요. 찾은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식이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이제는 이름조차 생소한 2017년 당시에 성남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한 맘카페의 낡은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제목의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옆집 흰둥이가 너무 가여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종식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한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게시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구의 한 빌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젊은 총각이 키우는 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여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옆집 총각은 늘 명품 옷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 개한테는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 하얗고 예쁜 아이가 조금이라도 짖거나 현관문 앞에서 낑낑대면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퍼붓고 정말 무서운 건 가끔씩 문이 닫힌 집안에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개가 깨갱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날은 아이들이 놀랄까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비 오는 날 저녁에 복도에서 그 총각이 강아지 목줄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아이의 눈이 어찌나 슬프고 공포에 질려 보이던지 그 눈빛이 며칠째 잊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괜히 나섰다가 아이들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어린 생명을 이대로 모른 척하자니 제 양심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는 2017년 10월 12일. 백호, 아니 마루가 고속도로에서 상처투성이로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글쓴이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모니터 너머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 그 자체였죠. 그는 스크롤을 내려 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글쓴이를 응원하거나 함께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짧은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글쓴이님, 혹시 그 집 빌라 203호 아닌가요? 저도 그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몇 번이나 경비실에 이야기했었어요. 203호. 익명의 외침 속에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종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종식에게 이 글을 쓴 원글쓴이와 댓글을 단 사람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8년 전 그들이 가여워했던 그 개를 입양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는 가족이라고 다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을 담아 쪽지를 보내달라고 말했죠. 종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중하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모니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든 자신은 그것을 마주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민혁은 유진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유진을 불러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화려한 명품관 쇼핑으로 그녀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래를 그리게 만들었죠. 유진아, 우리 내년 5월에 결혼하는 거 어때? 내가 얼마 전에 청담동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계약해뒀어. 우리 유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게. 그는 상견례 때의 소동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데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직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빨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닐까? 유진은 그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아빠의 이해할 수 없는 의심과 백호의 이상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민혁에게 자신이 더 큰 사랑과 확고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아빠의 걱정을 지나친 노파심과 세대 차이로 치부하고 민혁과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딸의 들뜬 모습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딸이 가져온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함께 넘겨주며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종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외삼촌 맘카페 원글쓴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답니다. 약속 당일 김지훈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2잔 들려 있었죠. 잠시 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하고 선한 인상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바로 8년 전 고통 속에서 옆집 흰둥이에 대한 글을 올렸던 최선영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백호의 사진이 가득 담긴 작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잔디밭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가족들 품에 안겨 잠든 모습,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이 아이가 선생님께서 8년 전에 가여워하셨던 그 흰둥이입니다. 저희 가족이 된 후로는 백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그 글 덕분에 저희가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 씨는 사진 속 백호의 평화로운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아이를 직접 구해내지 못해서 혹시라도 그 뒤에 아이가 잘못되었을까봐 지난 8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았어요. 죄책감을 덜어낸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임을 알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먼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지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다시 재생하듯 8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의 긴 비가와도 같았습니다. 그 남자 강민혁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가 처음 203호로 이사 오던 날을 기억해요. 최고급 이삿짐 센터 트럭에서 명품 가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팔짱을 낀 채 인부들을 하인 부리듯 대했죠. 그리고 그의 발치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바로 마루였죠.
이삿짐 나르는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마루가 몇 번 짖자 그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는 조용히 못해 이 개새끼야라고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옆집이라 그 집의 모든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어요. 특히 그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그 집은 마루에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주인을 반기는 아이에게 더러우니 저리 꺼져라며 발길질하는 소리, 무언가에 부딪혀 깽하는 아이의 비명, 그리고 밤새도록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괜히 잘못 엮였다가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저를 말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이가 더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선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 그 남자는 단순히 짐승에게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데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혜린이가 바로 그 남자의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지훈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혜린이는 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음이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죠. 강민혁은 그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는 척하며 환심을 샀죠. 그는 자신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고 돌아온 유능한 금융맨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곧 상장될 유망한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내부자 정보라며 지금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혜린이를 매일같이 꼬드겼습니다.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면서요. 제가 옆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사랑에 눈이 먼 혜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친구는 부모님이 평생 모아 물려주신 유산과 은행 대출까지 끌어모아 무려 3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그 남자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지훈 씨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돈을 받은 바로 다음 날 강민혁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죠. 혜린 씨는 사랑과 돈,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고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민혁은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워낙 치밀하게 움직여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시오패스예요, 선생님.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한 존재를 지배하고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요. 지금 선생님의 따님과 결혼하려는 것도 분명 따님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다른 꿍꿍이를 채우려는 수작일 겁니다. 제 친구 혜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제발 제발 따님을 그 남자에게서 구해주세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백호가 강민혁에게 보였던 그 극단적인 공포와 저항의 이유, 그가 자신의 과거를 필사적으로 지웠던 이유, 그리고 그가 완벽한 남자를 연기하며 유진과의 결혼을 그토록 서두르는 이유까지 지훈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비사위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을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만 하는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영 씨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의 친구인 박혜린 씨와도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 씨의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 차갑고 냉정한 결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의 칼날을 어떻게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훈 씨의 집 거실에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 선희 씨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에 만난 최선영 씨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금의 보탬이나 덜어냄도 없이 그대로 전해주었죠.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라며 남편의 말을 믿지 않던 선희 씨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강민혁이 다른 여자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대목에서는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유진이는 어떡해요? 아내의 눈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아내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이제부터 우리가 유진이를 지켜줘야지.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야 유진이를 설득할 수 있어. 두 사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와 아무것도 모른 채 웨딩홀 예약 문제로 강민혁과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는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잠시만 이리 와서 앉아보렴.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유진은 왜 또? 나 지금 바쁜데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소파에 건성으로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하는 듯한 짜증이 역력했죠.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다. 그가 맨 먼저 꺼내놓은 것은 종식이 찾아낸 8년 전 강민혁과 어린 백호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던 강민혁이 8년 전 우리 백호와 똑같이 생긴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게 뭐, 닮은 개일 수도 있지. 오빠 친구 개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증거. 지훈 씨는 이어서 맘카페에 올라왔던 옆집 흰둥이 게시글의 출력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혁이 살던 빌라의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그가 자기 개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 쓴 글이다. 여기 그가 살던 호수인 203호를 언급한 댓글도 있구나.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쓴 글을 어떻게 믿어? 누가 오빠를 모함하려고 쓴 글일 수도 있잖아. 세 번째 증거. 지훈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최선영 씨의 친구 박혜린 씨가 강민혁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경찰 사건 접수 내역서 사본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건 강민혁이 결혼을 미끼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 기록이다.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최선영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치 어젯밤의 일처럼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민혁이 마루에게 퍼붓던 폭언, 벽 너머로 들려오던 끔찍한 소리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그 악마의 덫에 걸려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당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증언이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며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해.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공포와 불신, 그리고 처절한 부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저 여자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지. 우리 결혼 망치려고.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미친 듯이 쓸어버렸습니다. 사진과 종이들이 눈물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죠. 민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이 뭘 알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옆을 지켜줬고 우리 엄마 아빠 기념일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란 말이야. 유진은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방패 삼아 아버지의 잔인한 진실에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사랑 그 자체였고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희 씨가 울부짖는 딸을 부둥켜 안고 유진아, 진정해.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아버지를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됐어. 더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아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날 아빠 인형처럼 아빠 멋대로 조종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불행해지길 바랐으면 이래. 절규와도 같은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쾅 하고 세상이 떠나갈 듯 세게 잠가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그녀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거실과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유진이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일 거야. 그날 밤 지훈 씨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유진의 방문이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을 지훈 씨는 들었습니다. 그는 커튼 뒤에 숨어 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유진은 눈물로 퉁퉁 붓고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듯 독하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와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택시를 타고 강민혁이 사는 청담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자신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하나는 아빠의 비통한 목소리와 그가 내밀었던 차가운 증거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1년간 그녀의 세상을 채웠던 민혁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빠가 보여준 모든 것은 분명 끔찍한 오해이거나 성공한 민혁을 시기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짓일 거라고요. 그녀는 민혁의 얼굴을 보고 그의 입술에서 직접 사실이 아니야, 유진아. 걱정하지 마라는 그 한마디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현실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했던 꿈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파트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공간에 사는 사람이 그런 추악한 과거를 가졌을 리가 없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강민혁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진아, 내 사랑. 이 시간에 셔츠에 머리띠까지 하고 어쩐 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며 그녀의 손에 따뜻한 캐모마일 허브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명 인테리어 잡지의 화보처럼 비싸고 세련된 가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냉기와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이 감돌고 있었죠. 오빠, 나 오빠한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 왔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운을 떼자 민혁은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아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혹시 아버님께서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거야? 내가 내일이라도 다시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릴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감싸주겠다는 듯 자상하고 헌신적인 연인의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습니다. 그의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유진의 결심은 다시 한번 모래성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혹시 8년 전에 성남에 있는 낡은 빌라에 산 적 있어? 그 질문에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옅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되찾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죠. 성남? 아,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자취했던 곳 말하는구나. 그건 갑자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얘기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거기서 혹시 하얀 개 키우지 않았어? 민혁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옆집에 살던 형이 키우던 개 말하는구나. 내가 가끔 산책시켜주고 그랬거든. 그 녀석 워낙 사람을 잘 따라서 예뻐했던 기억이 나네. 그 개는 왜?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유진은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가장 결정적인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와 최선영 씨만이 알고 있을 그 이름. 그게 이름 혹시 마루 아니었어? 마루.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주변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빛나던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구멍처럼 변해버렸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관찰하듯 유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는 싸늘하고 건조한 기계와도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아, 내 아버님이란 분. 생각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신 양반인가 보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진 듯한 권태로움, 그리고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죠.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등골을 타고 얼음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사실이야? 아빠가 보여주고 들려줬던 거 전부 다 사실이었어? 그러자 강민혁은 갑자기 푹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나 유쾌함의 웃음이 아닌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경멸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냉소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깊게 기대며 다리를 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의 민낯은 유진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 사실이다. 그 빌어먹을 개새끼, 시끄럽고 돈만 밝혀서 내가 키웠고 귀찮아서 내가 버렸어. 됐냐? 그의 입에서 나온 저급하고 잔인한 단어들에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멍청하고 외로운 여편네 돈 3억 뜯어낸 것도 나 맞아. 와, 그걸 다 알아냈네. 대단하다, 정말. 박수라도 쳐줘야 하나? 그의 얼굴에는 단 1g의 죄책감도 한 방울의 미안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충격이라도 먹었어? 사랑하는 너의 완벽한 민혁 오빠가 사실은 이런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김유진. 세상은 내가 읽던 동화책처럼 아름답지가 않아. 넌 너무 순진하고 멍청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놀기 딱 좋았는데 말이야. 아깝게 됐네. 조금만 더 속아줬으면 내 아버지 돈까지 싹 빼먹을 수 있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소파 끝에 몰렸죠. 걱정 마. 내 몸에 손 뗄 가치도 없으니까 때리진 않을 테니. 근데 경고하는데 만약 내 아버지가 오늘 내가 여기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경찰에 가서 내 앞길을 방해하거나 내 명성에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내 아버지 은행에서 아주 평판이 좋으시더군. 근데 말이야,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여직원을 상대로 못된 짓을 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면 어떻게 될까? 내 어머니? 평범한 주부시던데 길 가다가 갑자기 뺑소니 사고라도 당하면 아주 슬프겠지? 너희 가족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 잔인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심연의 악마와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 그가 속삭였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한 행동들이 사실은 이 괴물이 자신의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연기했던 덫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지난 1년간 악마와 사랑에 빠졌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텅 빈 눈으로 새벽의 차가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부서진 세상을 조롱하는 듯 아득하게 번져 보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의 온몸을 잠식할 뿐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엉망이 된 모습의 딸이 들어서는 순간 지훈 씨와 선희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말했지라는 원망도 거봐라라는 질책도 없이 그저 상처 입은 딸을 말없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팔로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굳건한 품에 안기는 순간 마침내 멈춰있던 유진의 감정선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내가 틀렸어. 흑.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행복했던 기억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그런 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선희 씨도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밑에 웅크리고 있던 백호가 조용히 다가와 흐느끼는 유진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 유진은 고개를 숙여 처음으로 백호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8년 전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 마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녀는 백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흩어졌던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지훈 씨 가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최선영 씨와 그녀의 친구 박혜린 씨에게 연락을 했고 조카 종식에게는 그동안 모은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훈 씨의 집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를 품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혜린 씨는 8년 전의 사건 파일과 강민혁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모두 챙겨왔고 최선영 씨는 이웃으로도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유진은 밤새 고민한 끝에 강민혁의 마지막 독백과 협박이 담긴 휴대폰 녹음 파일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공포의 순간 그녀가 본능적으로 눌렀던 녹음 버튼이 마지막 결정타가 될 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피해가 아닌 연대하는 피해자들이었죠. 사건을 접수한 베테랑 형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사기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지훈 씨가 내미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8년 전의 동물상해 사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투자 사기 사건, 그리고 명백한 협박죄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강민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민혁의 체포는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증권사 사무실 한복판에서 그는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책상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당신을 사기 및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의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공중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과 명예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의 집 마당에서는 오랜만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바비큐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강민혁은 재판 끝에 상습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상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등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말이 조금 줄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눈빛을 갖게 되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 백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나를 지켜준 거야. 백호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두어 번 살랑 흔들고는 다시 유진의 발에 얼굴을 묻고 기분 좋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이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말없이 진실을 외쳤던 진정한 영웅 백호가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었습니다.